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시사경제 차윤신입니다. 정부가 6.19 대책을 시작으로 8.2 대책, 그리고 9.5 추가 투기 과열 지구 지정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연속적으로 내놓으면서 강력한 정책적인 지속 의지를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6.19 대책 이후에 서울 집값은 멈추는가 했더니 7월 3주 동안은 연속 최고의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고강도 대책이 포함된 8.2 대책을 드디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재건축 시장은 거래 절벽 수준으로 거래량이 많이 감소가 되었고 8월 한 달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는데요. 투기 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분양가 상한제 불합동 연속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러나 청약 시장은 여전히 화랑을 보이고 있고 이제 2달이 지어가면서 시장은 하락세가 둔화하고 일부 지역은 보합 내지는 소폭 상승하는 지역이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로의 유도를 내세우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와 함께하여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8.2 부동산 대책 이후의 시장 분석과 향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부동산 업계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님을 모셨는데요. 한번 각자 간단하게 본인의 근황과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정섭입니다. 저는 신한은행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가야주택 부사장으로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또 한 교수님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연구소라는 사이트를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분야에서 한국 부동산 리츠 투자자문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보직을 맡고 있는데 열심히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소식, 좋은 내용 전해드리려고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소개 말씀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MBN 시사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네, 먼저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 벌써 두어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시장의 변화와 어떤 앞으로의 그 8월, 9월 달에 그 시장의 좀 반응에 대한 변화를 좀 알고 싶은데요. 어떻게 그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과거 정부에서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나누어서 규제 정책을 발표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한 5, 6회에 걸쳐서 규제 발표했던 내용을 한 번에 대책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충격에 빠져서 그거를 관망세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우리 함 교수님 한번 네, 말씀 맞습니다.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정섭 박사님 말씀 주신 대로 8.2 대책, 6.19 대책까지는 별로 시장에서 크게 반응이 없고 도리어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리어 7월 달에는 상승을 했다가 이제 정부에서 화가 났는지 8.2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효과가 워낙 커가지고 장장 5주, 7주인가요? 저번 주부터는 이제 다시 약간 상승세로 돌아선 지역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제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내용을 본다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정책의 내용들이 다 환영할 만한 내용들이 많죠. 청약제도 강화라든지 DTI, LTV도 아직 안 나왔지만 신 DTI 같은 것을 준비 중이고, 그러나 이제 다주택자분들하고 강남 재건축은 직격탄을 맞았죠.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은 사실 지금 정부에서 다주택자분들을 마치 나쁜 사람처럼 모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네. 다주택자분들한테 대한 어떤 혜택과 기회를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너무 좀 몰아세우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좀 아쉽고, 결론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좀 직격탄을 맞았고, 실수요자는 좋지만 청약 시장이 역으로 불타오르는 이상한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좋은 대책인데 뭔가 좀 2% 부족한 대책이라고 판단하고 추가적인 대책들이 앞으로 계속 나와가지고 시장이 좀 안정적인 형태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그 실수요자와 다주택자의 입장이 서로 아무래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정보 광장 발표에 따르면 8위 대책 이후에 그 부동산 거래 시장도 거의 이제 절벽이다. 분양권 시장도 거의 뭐 실종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시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서 15일인가요? 15일쯤 발표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동년 대비 전년 대비 뭐 다 반토막 수준입니다. 분양권이. 네. 근데 그 뭐 정책 대책 내용 안에 들어 있죠. 왜냐하면 2018년 그러니까 몇 달 안 남았습니다. 한 3달 정도밖에 안 남았죠. 네. 거기부터는 이제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 50% 중과세를 매기니까 누가 네. 지금 팔 사람은 지금 팔아야지. 그렇죠. 내년에 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건은 좀 많이 나오고 네. 또 이제 분양권을 사는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정부에서 실수요자 대책으로 강화하면서 1가구 1주택 분위기로 가니까 그렇죠. 한 번 사면 다른 거 살 기회가 없어지니까 또 쉽게 못 삽니다. 그래서 시장이 묘하게 좀 붕 떠 있고 네. 분양권 시장은 그래서 제가 볼 땐 당분간은 네.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강하기 때문에 네. 계속 하방 압력이 계속 작동을 해가지고 제가 볼 땐 분양권 시장이 연말까지는 네. 조금 계속 하락하지 않을까 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우리 이 박사님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 한 말씀 의견 없으세요? 전매 시장이 실제는 앞으로는 뭐 1년 동안 보유했다가 판다든가 그런 걸로 지금 그 정책을 펴가는 것 같은데 실제는 분양권을 전매한다고 해서 그 완전히 다 그 모든 게 다 투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는 자기가 이제 뭐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 그러니까 분양을 받았다가 또 나중에 뭐 자금 마련이나 이런 거가 그 부족해서도 이렇게 파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매매하는 사람을 다 투기로 모는 거는 조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어쨌거나 그 8위 대책 이유가 워낙에 그 초강도의 대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거래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중개업소도 거의 많은 타격이 있어가지고 좀 많은 시장의 변화가 크게 보였는데요. 그런데 그 대책 이후에 그 강남권의 부동산 가격은 많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감도 있는데 오히려 강북권의 일부 아파트는 또 소폭 심지어는 상승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과연 진짜 정부가 의도한 대로 실수요자로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은? 저는 일단 실수요자들한테 상당히 유리한 시장 상황이 펼쳐진 건 맞습니다. 네. 이 분양시장에 봐서도 분양시장도 보면은 인기 있고 희소성 있는 지역들은 실수요자들이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막 광풍이 일고 있는 이유를 보면은 이 9월부터 이제 분양권 1순위를 갖다가 청약 1순위를 바꾸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6개월이나 12개월인 분들이 현재는 1순위지만 뒤에는 이제 1순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모든 현장들이 다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렇죠. 그걸 볼 때 그 뒤에는 이제 실수요자들은 이제 24개월 청약 1순위 이분들이 먼저 선정권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실수요자들이 유리한 시장이 되는데 그 강남의 경우는 사실 입주 물량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멸실 물량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는 당분간 조금 하락을 하더라도 나중에 결국 시간이 흐르면 네. 뭐 상승이 하락폭이 둔화되고 소폭 상승 내지 보합을 좀 유지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실수요자 시장인데 문제는 서울의 그 입주 물량이 전체적으로 볼 때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좀 적고 평균에 비해서 적고 멸실 물량이 한 2배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후년 정도 돼야 이제 개포 가락시형 아파트 만세대를 개포가 아니죠. 가락시형 아파트를 만세대에 들어오는 걸 필두로 하고 강동구 쪽에 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되면 좀 낮으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실수요자분들이 상당히 유리한 시장인데 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투자할 곳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뭐 대체 투자처를 찾긴 찾는데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실수요자 시장 위주지만 네. 9월 법안이 개정돼가지고 10월 전까지는 네. 지금 6개월이나 12개월 1순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모든 청약 현장에 뭐 올인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청약 현장에 일단은 불타지만 네. 결론은 시간이 지나면 실수요자들이 유리한 시장으로 좀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실수요자들의 물론 시장으로 많이 변화가 되는 거는 저도 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최근에 그 뭐 DTI다, LTV다 이런 것들 많은 어떤 강화가 되다 보니까 실수요자, 특히 우리가 말하는 서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 역시도 그걸 좀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 교수님은 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부가 너무 급하게 정책을 발표하다 보니까 네. LTV DTI를 투기과열지구를 40% 묶어버리니까 그렇죠. 물론 뭐 2주택자들은 이제 30%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3주택자들은요. 묶어버리니까 이미 예산을 잡아놨던 우리 실수요자분들 신혼부부라든지 서민들께서 한 60% 70% 생각하셨다가 갑자기 그 돈이 비게 되고 갭이 생기니까 그걸 메꿀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손해피해자가 많이 나왔고 금감원에서 임시조처는 내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9월 말 10월 초 정도에 그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네네. 뭐 임시적인 뭐 임시 대책들은 내놨지만 그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나 현재 발표된 8월 2일부터 네네. 지금 9월 말까지는 제가 볼 때 당분간은 실수요자들이 본의 아니게 네. 머리 아픈 일을 많이 겪고 있는 그 정책에 좀 미숙한 부분이 나왔는데 주거복지 로드맵을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게 나오면 그 내용들이 좀 잘 보완되면 그렇죠. 말씀 주신 뭐 DTI나 LTV 또 신DTI 이런 것들이 네. 내용이 잘 보완된다라면 시장에 좀 다른 어떤 모습을 또 연출하니까 그럼 또 시장이 이제 좀 실수요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면 네. 시장이 좀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네, 우리 박사님은 어떤 의견이 되십니까? 대부분 분들이 자기 돈 다 100% 해갖고 사는 분들이 없이 그 서민들이야말로 대출을 끼고 그거를 사야만 집을 그 최초에 마련하는데 그 도움이 됩니다. 뭐 저도 역시 한 30대 때 지금 해쪽에 거의 뭐 7, 80%의 대출을 안고 샀기 때문에 집을 마련했고 그 후에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대출을 갚아서 이제 그 완전한 그 자기 대출이 없는 자기 집으로 만들었지. 그 뭐 지금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이 그 직장을 많이 안 다녔기 때문에 그런 큰 자금을 마련하기는 매우 힘든 그 케이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거는 대출은 이자를 못 갚는다 뭐 이런 거에 앞서기보다도 대출을 했어서 내 집 마련을 하게끔 정부 정책이 도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듣고 보니 결국에는 그 주거복지 로드맵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많은 그 결과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충분히 저의 바람도 그 서민들을 위해서 진정한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이 좀 잘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 8.2 대책 이후에 지방시장은 어떠한가 또 좀 궁금해지는데요. 흔히들 왜 얘기하죠? 8.2 대책 이후에 그 투기 과열지구, 수기 지역을 빗겨난 곳에 역설적으로 좀 풍선 효과가 있을 거다. 근데 실제 진짜 지방에서의 그 어떤 시장의 변화는 어떠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우리 교수님이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8.2 대책이 나왔는데 1, 2주 동안 계속 현장들이 불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기 있는 지역은 소비자들은 항상 찾고 있는데 지방시장은 양극화가 심해가지고 몇 개 지역을 빼고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들에서 성공한 데는 별로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사에 많이 안 나왔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저 MBC 시청자분들이 그 부분을 좀 균형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지방의 그 아파트 값이 계속 내리고 있잖아요. 네. 계속 내리고 있어서 뭐 0.03%. 대구 같은 경우는 그 대구 수성구죠. 네네. 그 2년 정도 계속 하락을 내려가지고 시장이 좀 죽어가지고 대구 수성구가 좀 약세로 들어서가지고 요번에 좀 올라서려고 그러는데 투기과열지구를 탁 묶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시장이 죽어버려가지고 저 주민들의 좀 어떤 반발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너무 급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네. 많이 내려와서 올라간 거는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예. 정부에서 좀 미흡했는데 전국적으로는 좀 하향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렇게 뭐 튀어나게 뭐 상승했다 그래도 뭐 0.01 수준이지 지방은 좀 서울에 비해서 하방 압력이 좀 강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공급 물량도 많고. 그래서 당분간은 그렇죠. 지방은 좀 약세로 특이한 지역을 빼고는 약세로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저 역시도 약간 동감하는 바인데요.
그 부산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어떤 물론 기사에 영향도 있었겠지만은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 과열성의 느낌을 발했었는데 역시나 9호 추가 대책에서 그 부분까지도 꽉 묶어버리니까 앞으로의 지방에 대한 시장이 좀 한동안은 좀 어두워지지 않을까라고 저도 이렇게 좀 전망이 되는 바입니다. 우리 이정석 박사님은 어떤 식으로 한번 지방시장에 대해서 전망하시나요? 지금 제 생각에는 이제 다주택자들이 집을 10채를 갖고 있다. 그러면 10채 중에서 이제 어디 거를 먼저 팔냐. 그런 걸 따질 적에 아무래도 지방 거를 먼저 순위에서 매도 순위로 집어넣어서 하다 보니까 이 서울에 강남 3구에 있다. 그러면 알짜기 때문에 그건 최고 마지막까지 힘이 들어도 보유를 할 거고, 지방 거는 이제 조금 상승폭이라든가 이런 앞으로의 전망이 서울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먼저 팔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에 매물이 많이 나와서 그렇죠. 전체 하향 지세가 지방이 더 앞설 거로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방향이 어찌됐든 간에 많은 그런 대책의 효과가 조금은 더 얼어붙는 시장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이번엔 한번 좀 정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파리 대책이 나온 이후에 정부가 또 이렇게 고강도의 수준으로 또 9월 5일 날 또 한번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29곳의 지역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광명, 안양에는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까지도 했는데요. 자, 좀 한번 재미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한번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번엔 이정석 박사님 한번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하여튼 너무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폭탄 같은 그런 성격의 규제를 함으로써 전체가 움츠리고 있으면 앞으로 과거 정부에서 보듯이 몇 년 동안 또 이제 확대 정책을 쓰고 지금 규제 정책을 써갖고 이제 전체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하면 또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해서 또 다시 확대 정책을 또 다시 한 5년 동안 쓰고, 그래서 결국은 20, 30년간 한 5년 주기로 가격이 내려갔다 또 다시 올라갔다 이거를 반복했는데, 그런 정책은 이제 그만 종지부를 찍고 장기적인 20년이든 30년이든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유지할 건가를 해서 그런 정책을 준비를 해갖고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우리 한 교수님. 일단 부동산 정책 하면 우리가 이제 크게 네 개로 보지 않습니까? 이제 조세 정책하고 세금 정책하고 금융 정책, 금리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에 대한 제한을 주는 거래 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요 공급 대책인데, 다 좋은데 아주 좋다고 실수자들도 인정을 하고 다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반발심이 나는 조항들이 좀 있지만, 공급 대책이 좀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급 대책이 9월 말에 발표한다는데, 원래대로 한다면 같이 준비해서 발표하는 게 정상적인데, 조금 우리 이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좀 급하게 나온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약간은 좀 외람된 얘기지만 6.19 대책이 나오고 나서 조금 주춤하는 타다가 7월 달부터 한 3주 동안 계속 강남이 막 두세 배 올랐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리고 나서 파리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기사에는 안 났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6.19 대책을 발표하고 열흘 뒤에 6월 29일 날, 그때 강남만 그렇게 올랐지 딴 데 그렇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 예, 맞아요. 네. 거기에 박원순 시장이 지하 영동 대도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강남이 오른 거거든요. 거기에 K-팝 콘서트장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강남 상권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는 좀 기사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좀 묻히고, 마치 다주택자들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주택 가격이 폭등한 것처럼 정부에서 포장을 해가지고 파리 대책을 퍽 내놨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살짝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균형감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네. 정책이 내용은 아주 좋은데, 그렇죠. 어떤 발표하거나
또 다주택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이 네. 적대시하는 뭐 적폐설하는 이런 행태는 국민 분열을 좀 일으키지 않을까. 우리 시사경제인데 그렇죠. 경제적으로 그건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하셨지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이 폭등 사태가 좀 위험하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 양해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다주택자도 기분이 좀 안 나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공급 대책이 그렇죠. 빠진 거 하고 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다주택자가 무조건 투기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만은 없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제가 봐도. 한동안 갭 투자라는 것이 이제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갭 투자라는 거는 바로 그 전세를 끼고 어떤 나머지 차액금만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갭 투자인데 사실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갭 투자라는 게 일반 서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식이에요. 아주 소액으로 또 이자도 안 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서민들이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어떤 유연성을 더 줄 수 있는 어떤 기름 역할을 해준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을 완전히 요새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듯한 이런 분위기도 좀 있었습니다. 저도 약간은 좀 뭐 그렇다고 제가 다주택자는 아니지만은 약간은 좀 기분이 나쁠 뻔도 했는데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제가 생각에는 정부에서 아마도 그런 다주택자들을 자꾸 세원이 가려지니까 세원은 노출시키려는 의도가 이제 강하게 보이다 보니 그렇게 너무 투기꾼으로 몰아간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겠느냐라고 저는 이렇게 좀 조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은 또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 정부, 그러니까 그 이명박 정부 때서부터 그 전월세가 올라가니까 그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금을 내서 주택임대를 하게끔, 그거는 이제 뭐 주택임대 사업이라는 거는 의무적으로 5년이나 4년 이상 그거를 보유하면서 그래야지 그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 시작이 된 거고 권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실제는 다주택자를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금을 내고 하는 분이 있고 지금처럼 이제 그 갭 투자로 해서 여러 채를 소유하고 그 주택임대 사업자의 등록은 안 하고 보유하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지금은 그런데 그거에 구분 없이 이제 정책을 발표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주택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하는 분들 거징도 같은 다주택자의 그 일방적인 그 저거에 타겟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네, 일부 야당에서는 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공급 대책은 없고 오직 수요만 규제하는 알맹이 없는 대책이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그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급을 확충할 방안과 병행해서 이렇게 투기 수요를 잡는다면 좀 더 좀 균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 전역을 투기 지역으로 지정한 것도 또한 너무 좀 과하다 이런 의견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한 교수님은요. 일단 또 좀 이게 지금 우리 시사경제인데 네. 부동산은 정책을 또 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장기적 공급 대책은 없고 알맹이 없는 정책이라고 야당에서 연일 이제 비판을 했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택지 개발 촉진법을 폐지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택지를 더 만들 수가 없으니 당연히 공급이 부족하고 법을 새로 만든지 않느냐 이 정부는 공급할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욕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자기들이 해놓고. 그렇죠. 이거는 좀 야당에서 좀 실수하는 좀 알맹이 없는 발언 같고 제가 볼 때는 네. 정부는 거꾸로 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택지개발 촉진법을 이래서 우리가 다른 대책을 만들어서 할 계획이다라는 걸 같이 좀 발표했으면 좋은데 네. 여기도 준비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서울 전역을 갖다 투기과열지구로 다 묶어버렸다. 느낌이 마치 무슨 주택 투자하거나 아까 말씀 주신 선량한 임대주택 사업자까지도 무슨 나쁜 사람처럼 이런 분위기를 몰아간 건 제가 볼 땐 너무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주택자분들하고 정상적이고 건전한 투자자분들을 적대시한 건 좀 좋지 않고 투기과열지구로 전부 묶은 것도 너무 좀 막 적대시하는 그런 느낌? 그렇죠. 아까 박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런 느낌을 조금만 좀 완화시켜서 좀 설명도 하고 소통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한동안 약간은 좀 이렇게 앞뒤가 약간 안 맞지 않나 저는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공급이 어느 정도 풀어지면서 그 수요를 같이 좀 균형 있게 규제를 해야지 되는 건데 어떤 그런 공급에 관련된 대책은 전혀 없이 수요 규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재건축이다 이런 것도 다 막아버립니다. 그럼 이게 뭐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가끔 좀 생각이 좀 난감할 때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또 막상 뭐 정부에선 택지 개발 예정 지구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같이 발표를 했다 하지만은 또 안 했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는 약간은 좀 어떤 상세한 세부 기획이 없이 그냥 어떤 그 매크로한 쪽으로 네, 마이크로한 어떤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할 텐데 좀 너무 매크로하니까 하다 보니까 일반 그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좀 더 너무 좀 이렇게 어떤 실질적인 것이 아닌 그냥 너무 수요만 잡다 보니까 그냥 어떤 그런 모양새로 맞추기 위해서 공급을 이런 식으로 택지 개발도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만 갖춘 걸로 느낄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우리 이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뭐 부동산 그 가격이 오르는 건 수요와 공급 상황에서 결국은 공급이 부족한 게 제일 원인인데 그렇죠.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특히 뭐 수도권보다도 이제 서울에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는 서울에서는 뭐 도시재생사업 해갖고 뉴타운 개발이나 아니면은 그 재건축밖에 그 주택 숫자를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좀 완화를 해서 그 주택 수를 아파트 그러니까 공급 수를 늘리게끔 정부 정책이 발표가 돼야만 사람들이 그 서둘러서 그 뭐 초조 불안감이라고 할까 그래서 빨리 이렇게 뭐 비싸도 그냥 지금 안 잡아 놓으면 나중에 이제 그 뭐야 집을 못 산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 안 들게끔 천천히 사도 된다. 네. 뭐 이런 느낌이 들게끔 공급 정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상당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주머니 대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 예. 네. 상당히 또 국민들한테 과연 또 그건 또 뭐가 튀어나올 것인가. 좀 나름 어떤 국민들의 그런 긴장된 마음을 좀 느끼게 하는 발언이 있는데요. 그런 거 좋습니다. 어떤 미친 전세다, 미친 월세다,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안정이 필요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와 발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향후에 주머니 대책이 더 있다. 곧 발표할 예정이다. 라고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한 바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추가 대책들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전세 갱신 요구권, 아니면 뭐 그 월세 상한제 뭐 그런 거를 한다는데 실제는 그러니까 주인이죠. 결국은 뭐 저 임대인 입장에서는 결국은 뭐 그런 상한제를 하고 하면 어떤 방법이라도 이제 자기가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결국은 배가를 시키는 거죠. 거기다가 부담을 시켜서 그걸 하려는 그게 있습니다. 그 주인들은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그렇다고 월세 거기서 임대인들이 협조가 안 되면 월세를 들어가는 사람이나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집이 풍기가 일어나니까 아무래도 뭐 가격을 더 주고 구입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이제 자동 생각지도 않은 거가 연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정책에서는 그거를 너무 억제를 해도 실제는 생각지도 못한 여러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항상 생각하시고 정책을 펴서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갱신 요구권 하면 저기네가 세입자를 갖다가 이제 뭐 만기가 되면 나가라고 해갖고 그렇죠. 또 세입자를 갖다가 받고 그러면 그건 새 세입자한테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기존 세입자가 이제 임대 기간을 연장을 한다던가 임대 금액을 전세 금액을 내려달라던가 그런 거가 이제 기존 세입자하고 주인 그러니까 임대인과의 관계인데 그럴 경우에는 피해가는 방법은 결국은 거기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렇죠. 새 세입자를 구하는 그런 또 일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이 가격 상승은 막지 못하면서 네. 서로 부신관계만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거는 많이 그 고민을 하고 네. 정책 발표를 해야지 네. 간단하게 생각하고 하면 더 부작용이 생각지도 않은 게 더 많이 일어나서 그 아마도 더 혼란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주머니 대책, 물론 저희가 생각할 때도 과연 그런 그 세입자, 임차인들을 위해서 많은 어떤 뭐 복지 차원의 어떤 의미도 좀 담은 내용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들었는데요. 또 하나의 우려는 그로 인해서 어떤 전세의 어떤 대란이라던가 서로 또 결국 전세 자체도 돈이 많은 사람이 전세를 얻기가 더 쉬운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그 부작용의 효과가 또 엉뚱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되는 바입니다. 우리 한 교수님은 그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재인 교수님 뭐 표현할 때 일단 전세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는 이제 이 박사님 말씀 주셨고요. 네. 추가적인 게 있다면 뭐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거죠. 보유세 인상입니다. 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뭐 이명박 정부에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임대소득세를 좀 과세하려다가 네. 좀 다주택자분들의 조세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철수를 했죠. 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정부의 입장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받고 싶어 합니다. 정부의 재원을 마련하고 싶어서. 네. 복지 예산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재원을 마련할 때를 찾다 보니까 보유세를 올리면 올려야겠는데 이게 명분구시라가 돼서 보유세 인상을 뭐 김동연 경제총리는 지금 민감해서 천천히 한다 그러지만 사실 리서치 조사를 하고 나니까 국민의 70%가 보유세를 찬성을 하고 있고 또 70% 중에 유주택자가 반 이상입니다. 유주택자 중에 50% 이상이 또 보유세를 찬성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아주 좀 놀라운 데이터인데 국민들이 이제 그만큼 선진의식이 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어느 정도 여유 있는 분들이 세금을 내겠다는데 보유세를 계속 만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법경찰제도 뭐 추가 대책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벌금이 예전에 3천에 1년 이하 징역인가 그랬는데 3년 1억 원으로 제가 올라간 걸 알아요. 벌금만. 그럼 공인중개사분들 중에서 이런 거 좀 거래 조금 편법을 하시다 걸리면 1억이라는 돈은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사법경찰을 만약에 뭐 공인중개사 한 바퀴 돌면 누가 보자겠어요. 그렇죠.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이 강도, 농도를 조절하면서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너무 강하면 튀거나 부러진다고. 제가 알기로는 이 뭐 미친 전세, 미친 월세, 주머니에 대책이 많다라고 얘기한 시점이 발표하고 한 보름도 안 지났었을 때인 것 같아요. 네. 광복절 조금 지났었죠. 맞습니다. 네. 아니 발표하고서 2주 돼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이 아니라 그냥 팍 죽어 있는데 그렇죠. 이 얘기를 굳이 그날 하셔야 됐을까? 네. 다주택자들을 나쁜 쪽으로 몰고 가는 건 잘못된 거고 제가 볼 때 네. 정부에서 아까 앵커님 말씀 주신 공급대책 같은 거 정확히 하고 아까 박사님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용적률 올리고 이런 거 해가지고 그렇죠. 좋게 가야지. 좀 저는 추가 대책들이 뭐 있다고 또 얘기하셨는데 있는 거를 안 쓰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쓰고 아까 뭐 두 분이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 잘 정부 당국자들이 연구해서 좋은 정책이 나오기를 뭐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네. 자, 보유세가 또 다가 아니죠. 자, 새롭게 요즘에 나오던 신DTI 있지 않습니까? 네. 총부채 상환 비율, 총부채 상환 원리금. 이래가지고 조금 더 앞으로 그것이 더 거래에 대해서 좀 더 어렵게 시장을 또 몰고 가지 않을까. 아무래도 뭐 외국이나 한국이나 결국에는 금융기관의 자금을 빌리지 않고서는 어떤 부동산 거래를 할 수가 없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담보 비율도 줄어든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는 상환하는 방법마저도 너무나 초강화된 그런 대책으로 좀 나오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DSR, DTI 새롭게 더 도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자, 오늘 금융계의 또 우리 박사님이신 우리 이정섭 박사님께서는 향후에 이런 신 DTI 정책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앞으로 시장에 또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 한번 전망을 해 주시죠.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그 DTI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뭐 그 젊은 분들한테 이제 대출을 많이 해주고 60대 이후나 이런 분들은 대출을 많이 줄여서 결국은 이제 부동산 저거를 못하게끔 부동산 이제 매입이나 이런 걸 못하게끔 지금 유도하는 그러한 정책을 쓰겠다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안정적인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내면은 뭐 4년, 10년 뭐 이런 그 중공공 임대서건 10년씩으로 주택을 팔았다 샀다 이거를 빈번하게 함으로써 이제
그 실제는 그 투기가 형성되고 뭐 5억에 산 게 이제 팔으면서 5억 5천이 되고 또 5억 5천에 산 게 뭐 6억이 되고 자꾸만 그러면서 그게 이제 했는데 실제는 주택임대 사업자로 해서 그러면은 뭐 몇 년 동안은 못 파니까 금액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못 파니까 결국은 안정적인 그 전월세 시장이 형성되는데 굉장히 그 기여도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젊은 분들은 자기 집 마련하는 그 실수요자로서의 그 몫은 하지만 이 60대나 이런 분들은 결국은 몫이 그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새로 그 저거 하는 신 DTI나 뭐 이런 거는 조금 많이 그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지 결국은 거기를 차단을 시켜서 그분들이 다 저거를 했을 적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얼마나 되는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정부가 가계부채에 대해서 종합관리 방안의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더 도입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LTV가 담보 비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더 자기 자본 비율이 더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부자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는 상관이 없는데 더 오히려 거기에 더 어려움에 빠뜨리는 건 오히려 서민층이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기회를 더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금융 자금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부자들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 돈이 그만큼 없는 서민들은 그만큼 기회를 더 어떤 박탈당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라든가 전반적인 그런 경제 순환 면에서 오히려 좀 부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 한 교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국내상에 맞춘 말씀을 이제 이 박사님께서 해주셨고 또 앵커님도 이제 말씀도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좀 거시적인 면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정부가 왜 이거를 내놓게 된지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 출발이 저 초이노믹스입니다. 초이노믹스 때 그 발표할 때 LTV DTI를 70에서 80, 90까지 이제 이익을 거냐면 올려놓는데 그때 이제 IMF하고 OECD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계부채가 한국에 너무 질이 안 좋다. 그러니 그 정책은 좀 위험한 것 같다라고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우리가 폭등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1가구 2주택자들이 그 일시적 2주택자라고 해서 사가지고 팔고 사가지고 팔고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예요. 풀어줘가지고. 근데 실소유자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고 분양 현장마다 이분들이 사고 팔고를 하는 어떤 잘못된 왜곡된 시장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걸 내놓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가계부채를 줄여야 되니까요. 그럼 DTI나 LTV를 조정해야 돼서 낮추지 않습니까? 투기과열직으로. 낮추는데 더 근원적인 거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 내년부터 그 IFRS라고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레귤러 스탠더드라고 이 국제 회계 기준이 시작됩니다. 네. 우리나라 이상하게 그 기사에 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기자분들 만나면 그 기사 좀 자주 내라. 우리 국민들이 알게 해주는데 이걸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시청자분들도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IFRS 국제 회계 기준이 시작이 되면 이 재무 건전성 은행에 대한 거라든지 손해보험사라든지 이게 틀립니다. 틀려가지고 부채 기준이 높아져가지고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이제 IFRS가 17도 있고 15도 있고 이제 바젤3 협약을 맺은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섹터마다 그 돌려봤을 때 우리나라 5대 보험사 시뮬레이션을 현재 상태에서 돌리면 그 중에 2개에서 3군데가 자본 잠식이 나옵니다. 네. 망하는 거죠. 그럼 그걸 위해서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현재 나가 있는 부채질을 바꿔야 됩니다. 고정 아까 여기 DSR 총부채 원리 상한금으로 바꿔야 재무구조 건전성의 자본 비율 하는 회계 기준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DSR을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굳이 쭉 이게 아니라 네. 이미 바젤3 협약에서 다 얘기가 됐고 협약이 됐고 내년부터 안 되면 퇴출당하고 경제적으로 더 큰 위기가 오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대기업들은 다 준비를 했고 이게 이제 내년에 시행이 돼요. 여기에 DSR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거를 조정하는 중인데 이게 이제 기사에 많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고육지책으로 신DTI를 낸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이거 수요자를 금융 레버지를 활용해야 내 집을 마련하는데 그 공간이 없어지니까 정부에서 신DTI를 연구한 것 같아요. 신DTI가 현재 소득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단점은 있습니다. 50, 60대가 실구매 소유자인데 20, 30대들은 구매할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만약에 이거 시행되면 답이 없으니까 그렇죠. 신디타일을 맞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IMF하고 바젤 3 협약기구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이게 발표를 빨리 못하고 있는 거로 살짝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네. 아니겠지만.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아실 게 뭐냐면 IFRS를 꼭 한번 검색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보시면 자료가 많지는 않아요. 네. 이상하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글로 가셔서 네이버보다는 구글이 나은 것 같아요. 거기 가시면 그렇죠. IFRS 시행되면 빚어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행들도 사실 지금 자기 자본비를 더 높여야 되고 그래서 대출을 쪼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마치 정부가 하는 것처럼 기사가 잘못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것 때문에 정부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입장이고 최대한 우리 주택 수요자 중에 실수요자라든지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신디테일을 연구 중이다. 네. 제가 여당 편은 아니지만 네. 그런 거시적인 그림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냥 DTI, DSR 몇 프로 이거에 끌려가실 게 아니라 IFRS하고 바젤3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네. 그것과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흐름 이런 걸 보시면 향후 부동산 시장 자산 체크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마지막은 아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IFRS, 바젤3 치셔가지고 네. 검색하시고 앞으로 한국 경제 체크하시면 부동산 시장에 뭐 다주택자분이든 실수요자분이든 자산 관리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꼭 참조하시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로지 그 국내의 어떤 정부에서 어떤 발표하는 방향에만 이렇게 촉각을 세우고 어떤 비난의 여론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세계 전반적인 IFRS를 통해서 뭐 그런 데 들어가면서 어떤 전반적인 거시적인 안목과 그 내용을 좀 더 폭넓게 이해를 해야지 좀 더 앞으로의 미래도 좀 더 올바르게 전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다주택자가 한동안 너무 투기꾼이 아니냐, 이렇게 좀 어떤 부정적인 발언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자, 과연 이 다주택자들 어떤 식으로 자산 관리를 해야지 될까? 향후 또 뭐 양도세 중과라든가 어떤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진짜 많이 주변에 얘기를 들립니다. 이거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갖고 가야 되냐.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뭐 많은 이들이 다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정부가 주택임대 사업자로의 어떤 방향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다주택자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관리를 해야 좀 현명할지 그에 대해서 한번 좀 좋은 의견을 한번 좀 우리 말씀해 주시죠. 우리 이 박사님께서. 정부 시책도 그 주택임대 사업자 쪽으로 해서 일단은 빈번하게 팔고 뭐 이런 거를 하지 않고 한 뭐 4년이든 5년이든 이렇게 쭉 갖고 가면서 이제 대응을 하게끔 해기가 좋지 않겠느냐. 그래갖고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 쪽으로 이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뭐 이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분리과세라든지 임대소득세 뭐 이런 거가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니 일단은 지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택임대 사업자로 전환을 하셔갖고 차츰 추이를 보면서 대응하셔도 그렇게 늦지도 않고 또 빨리 그냥 급하게 무슨 매도를 했다든가 매입을 했다든가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불이익을 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교수님은 다주택자에 대한 자산 관리 방안에 대한 대처. 네. 일단은 2주택자하고 3주택자하고 또 4, 5주택자도 있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아시지만 2주택자분들은 일단 8월 2일 전에 계약된 거는 이제 양도세 중과세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렇죠. 천천히 보유하시면서 시장 상황 보시면서 대처하시면 될 것 같고요.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집이 많으신 경우에는 내년 4월부터 양도세가 중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이 쉽게 하락하지는 않겠지만 혹시 경미의 글로벌 경제로 인해서 좀 하방 압력이 나오고 이러면 좀 대출이 많은 분과 적은 분의 경우는 틀릴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3주택자 이상자 분 중에 대출이 많아서 그리고 지금 FOMC가 어제 이제 발표 언론이 했지만 금리를 또 올리겠다고 말은 했는데 올리기 쉽지는 않죠. 근데 현재 지금 많이 올라서 제가 볼 땐 대출이 많은 다주택자라면은 내년 4월 전에 조금 매도. 아까 이 박사님 말씀 주신 대로 지방에 있는 거다라든지 좀 더 좀 자산 관리 필요한 것들을 지키면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먼저 선매도하고 좀 자산 관리를 좀
대출의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고, 대출이 만약에 없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지방의 경우에는 좀 매도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2, 3년 정도는 보유해도 좋은데 3년 뒤부터는 강남, 강동구 쪽에 물량이 좀 많이 나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많이 나오니까 그 전에 좀 계산기를 잘 두드리셔가지고 1, 2년은 괜찮은데 3, 4년을 예측하셔서 매도 여부를 하셔야 되는데 대출이 많으시면 빨리 좀 처분하시고 적으면은 네. 제가 말씀드려도 한 2, 3년 좀 보시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대출의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네.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잘 분석한 맞습니다. 다음에 네. 이제 보유할지 또는 뭐 매도해야 될지를 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고 네.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이제 정부가 흔히 여러 번 얘기 나왔지만은 그 임대사업자로의 어떤 그런 유도가 좀 어떤 방향성이 많이 보여지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많습니다. 어떤 뭐 좋다, 나쁘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뭐 정부의 의도는 뻔한 거죠. 이제 세원 노출을 시킴으로써 어떤 그 다주택자가 어떻게 보면 이로 인해서 또 양성화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세원도 노출해서 세금 낼 거 다 내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유도하는 건데, 물론 모든 것에 다 그 장점만 있는 것은 없다고 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주택임대 사업자 내는 것에 대해서 또 장점은 뭐고 단점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 박사님께서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세금 그 감면이라든가 그런 게 좀 취득세, 재산세,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 종합부동산세에서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뭐 9억 이상 하면 종합소득세 10채가 있던 20채가 있던 9억은 금세 넘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별도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피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장점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제 뭐 느리게 좀 시황을 보면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 왜냐면 그거는 의무적으로 이제 뭐 지금 단기 임대 주택사업자 등록증은 4년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되고, 준공공 같은 거는 뭐 10년, 8년 그런 게 이제 더 추가로 지금 이제 그 법을 제정을 해서 더 이제 그 특혜를 주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단점으로 얘기하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자기가 그 주택을 갖다 또 매도할 다른 이제 무슨 뭐 사업을 한다던가 그래서 팔고 싶어도 의무적으로 이제 그 몇 년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적에 그 대응하는데 좀 그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거 안 했는데 이제 그 건강보험 그런 요가 자산 갖고 이제 건강보험료에 매달 내는 그 월 그 건강보험료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이 많은 거에서 다 그 아까 같이 말씀드렸지만 종합부동산세처럼 분리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똑같이 건강보험에서 그 자산으로 잡아서 이 건강보험료 요금을 갖다 결정을 하니까 사람들이 꺼려하는 거가 그게 굉장히 생각보다 심하더라고요. 예, 그거 자동차세 뭐 자동차하고 주택을 갖고 이제 건강보험료를 갖다가 그 산정을 하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거 주택임대사업자를 꺼려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를 갖다 뭐 보완을 해서 그렇게 주택임대사업자로 인해서 주택이 많은 사람은 건강보험료에서 그를 종합부동산세처럼 분리과세를 해줬으면 아무래도 그 접근하는데 부담 없이 접근하는데 그 다주택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 갖고 그 사업을 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점, 단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종합부동산세에서 분리과세로 된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그 자산가들한테는 좀 상당히 반가운 뉴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뭐 그뿐만 아니라 또 뭐 그 60제곱미터 이하, 또 6억 원 이하에는 거의 뭐 이제 면제라든가 85%까지 감면 효과도 있고 많이 어떤 세금의 혜택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완전하게 객관적으로 완전히 노출이 다 된다라는 점은 어느 면에서는 또 반대의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채찍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긍정적으로
많은 장점이 좀 부여가 되니까 가급적이면 주택임대 사업자를 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자로서의 어떤 사업을 영위해라. 그리고 세금도 낼 건 다 내라. 뭐 이런 식의 좀 방향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파리 대책으로 어떤 향후의 시장의 전망까지 한번 쭉 돌아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이정섭 박사님, 한문도 교수님 정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유익하고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MBN 시사경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